예,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전에 소개받은 김정주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그 원광대학교에서 이제 초빙 교수로 이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전공은 이제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경제학 가운데서도 이제 마르크스 경제학,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 경제학 내에서도 이제 주로 그 노동 가치론 쪽이 제 이제 전공 분야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경제와 관련돼서 이제 그동안 이러저런 좀 글을 계속 써왔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발제를 이제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제는 그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그냥 하나의 그 소재거리를 제가 제공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좀 재발제를 통해서 그 여러분들 여기 지금 참석하시는 그 모든 분들의 좀 유익한 좀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 발제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제 제목은 이제 위기의 한국 경제의 진단과 전망이라는 이런 제목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한 1시간 남짓 이제 말씀드릴 주된 주제는 그 한국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대내외적인 그 여러 가지 조건들, 그 다음에 그런 조건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떤 상태에 있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떤 대안들을 모색하고 그 사고할 수 있느냐 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주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는 한국 경제 시장주의적 개혁 과정과 대자본 헤게모니의 강화라는 이제 주제인데요. 제가 이제 이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게 한국 그 학계 안에서도 그 여러 가지 이제 좀 논쟁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 경제의 이런 상태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시장주의가 이제 지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신자유주의 정책이 이렇게 일반화된 이런 지금 현재 한국 경제의 상태가 이제 언제부터 이러한 어떤 지금의 상태로 이런 이제 변화가 나타났느냐를 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많이 꼽습니다. 그래서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계기로 해서 한국 경제가 이제 이런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나아갔고, 그래서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이 이제 일반화됐다라는 게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의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 안에서 이 시장주의적 개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 굉장히 오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전두환 정부가 집권했던 이제 1980년대죠. 이미 1980년대에서부터 한국 사회 안에서 이런 시장주의적 개혁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 시장 개혁 과정들을 보면 첫 번째 과정이 제일 처음에 이 상품 시장이 개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 시장의 개혁 과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80년대 초반에 그 미국과의 그 무역 협정, 그러니까 그 미국과의 이제 무역 협정을 둘러싼 어떤 그 이제 협상들이 진행이 되면서 1980년대 초반에 이 상품 시장에서의 가격 통제가 다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정부가 상품 시장에서 상품 가격을 규제를 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교통비, 목욕료, 심지어는 이제 짜장면 가격까지도 이제 정부가 통제를 했었는데, 1980년대 들면서 그 상품 시장에서의 가격 통제가 다 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배 시장이 개방이 되고 농산물 시장이 개방이 되고 하면서 이 상품 시장에서 이제 자유화 내지는 대외 개방, 그 다음에 이제 시장주의적 개혁들이 1980년대 내내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제 80년대에 그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이, 그러니까 우루과이 라운드 그 협상이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시작이 되면서 한국 경제의 전면적인 대외적 개방 내지는 자유화가 하나의 이제 그 정책적 담론으로서 제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상품 시장의 개방은 1980년대 후반에 가면 이제 다 끝납니다. 사실상 거의 99% 이 상품 시장이 개방이 되고 그 다음에 정부에 의한 모든 상품 가격에 대한 통제가 다 풀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1980년대 말에 가면 상품 시장의 이 시장주의적 개혁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90년대에 넘어가면 이제 두 번째 과정으로 이제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이제 특정 연도를 적어놨는데 1996년이죠. 1996년이라는 특정 연도를 적어놨는데 이게 언제냐면 한국이 그 경제개발, 그러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니까 OECD에 가입한 해예요. 1996년이. 그러니까 한국이 1996년에 OECD에 가입을 했는데 OECD 가입 조건이 뭐냐면 모든 이 자본에 대한 통제를 완전히 다 자유화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 자본시장을 완전히 다 개방한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의 금융 투자를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대우해줘야만 한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을 내국인과 차별 없이 대우해줘야 된다. 이런 이제 모든 조치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96년도 OECD 가입을 계기로 해서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한 완전한 시장주의적 개혁이 끝납니다. 사실상. 자, 그러면 이제 상품시장에 대한 개혁이 끝나고 자본 및 금융시장에 대한 개혁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시장개혁 그 대상이 어디냐면 노동시장이에요. 그래서 노동시장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제 그 발제문을 보시면 1996년에 이 유연 근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해서 그 노동법 개정 시도가 이루어졌죠. 김영삼 정부 때였는데 그 12월 24일 날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 새벽에 모여가지고 당시 집권당만 이제 국회에 모여가지고 이 1996년에 이제 날치기 노동법 개정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 겨울에 그 광화문 광장에 막 그 노조원들, 그 민노총 노조원들 한 30만 명씩 나와가지고 이제 투쟁을 벌린 결과, 이 노동법 개정 시도가 좌절이 돼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유연근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이 노동법 개정 시도가 이게 우연이 아니었는데, 왜 그랬냐면 이미 그 전에 상품시장과 이 자본금융시장에 대한 개혁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시장개혁에 맞춰서 그 새로운 노동 규율 방식이 필요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 제도가 바뀌면 그 바뀐 시장 제도에 맞춰서 새로운 노동 규율 방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노동 규율 방식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96년도 노동법 개정 시도가 이루어졌던 거고, 이게 이제 이 노조를 중심으로 한 이제 반발에 부딪혀서 이게 실패가 되고 97년도 IMF 외환 위기를 겪고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98년도에 노동법 개정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유연근로제가 빠지고 대신 파견근로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 유연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 98년도 파견근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이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80년대 이후 상품시장서부터 시작된 한국에서의 이 시장개혁 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상품시장이 개혁이 되고 자본 및 금융시장이 완전 개방화되고 자유화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노동시장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이 노동시장 개혁이 98년도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이제 흐름들을 봤을 때, 전체적인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한국 사회에서의 이 시장주의적 개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1997년도 외환 위기가 아니라 1980년대 이후 이게 굉장히 그 장기간에 걸쳐서 시장주의적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1980년대 이후의 한국 사회와 그 80년대 이전의 한국 사회는 완전히 다른 사회예요. 그 경제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방식이 이제 완전히 다른 사회로 1980년대 이후로 한국 사회가 이행해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한국 경제에서의 이 시장주의적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했던 주체가 누구냐?
그들이 바로 이 경제기획원 출신 관료 집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 이제 박정희 정부가 18년을 집권을 했는데, 박정희 정부 때 사실은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했던 가장 핵심적인 관료 집단이 누구냐면 재무부 상공부 출신 관료 집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 정부 하에서의 경제 정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세 사람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11년 동안 그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정년, 두 번째가 1972년 8.3 조치를 위반했던 김용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973년 중화공업 육성 정책을 내놨던 오원철이에요. 이 세 사람이 그 박정희 정부 하에서 경제 정책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 세 사람인데, 근데 김정년, 김용환, 오원철 이 세 사람이 다 누구냐, 어디 출신이냐면 재무부 상공부 출신입니다. 그러면 박정희 정부 때의 경제기획원은 뭐 하던 기관이냐? 경제기획원은 그냥 단지 집행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가 정책과 관련된 거대한 프로젝트를 만들어냈던 데는 주로 재무부 상공부 관료들이 그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거고, 그 프로젝트를 집행하고 그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데 필요로 한 그 자금을 관리했던 데가 경제기획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기획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박정희 정권 하에서는 그닥 이렇게 실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정부로 들어오면서 재무부 상공부 출신 관료들이 정치적으로 숙청돼요. 그러니까 정치 규제를 받고요. 그다음에 부정축제자로 몰려가지고 대부분 다 정치적 숙청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면적으로 부상했던 게 이 경제기획원 출신 관료들인데, 이 경제기획원 출신 관료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1980년대 이후 상품시장 개혁서부터 시작된 노동시장 개혁까지 이런 그 일관된 그 시장주의적 개혁 과정이 이 경제기획원 출신 관료 집단의 주도하에서 사실상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제기획원 출신 관료 집단은 1987년 이후 민주화 국면 속에서도 그리고 최근까지도 그 몇 번에 걸친 이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컨대 뭐 김대중 정부 때도 그랬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사실은 정권은 교체됐지만 그 교체된 정권 하에서도 사실 이 경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거의 독점하고 있던 집단이 누구냐면 이 경제기획원 출신의 이 관료 집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기획원 출신 관료 집단이야말로 한국 사회에서 이 시장주의적 내지는 자유주의적 개혁 과정을 주도했던 그 주체 세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1983년, 그러니까 1970년대까지는 한국 사회가 사실은 국가 우위의 사회였는데, 1980년대 이후부터는 한국 사회는 사실상 재벌과 관료의 어떤 그 재벌 관료 동맹체죠. 재벌 관료의 어떤 그 동맹체가 사실은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그 지배 집단을 그 형성해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 시장주의적 개혁 과정과 관련돼서 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이해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그 대중적으로 이야기가 되기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이제 보통 민주정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민주정부 하에서 오히려 한국 사회의 시장화가 훨씬 더 가속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넌센스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민주주의가 확장이 되면서 어떻게 경제적으로는 시장주의가 한국 사회에서 훨씬 심화가 될 수 있었느냐라는 이런 넌센스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좀 불합리한 이런 넌센스한 상황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그 점에서 이제 제가 첫 번째 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시기에,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이후죠. IMF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이 시기에 구조조정을 겪고 나서
한국 사회 안에서 경제의 독과점과 그 다음에 이 소수 수출 대기업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이게 이제 김대중 노무현 때였어요. 그러니까 IMF 외환 위기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30대 재벌 집단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30대 재벌 집단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30개 재벌이 거의 다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를 지배해온 거는 사실 4대 재벌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현대, 그 다음에 LG, SK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30대 재벌 집단이 한국 경제를 이제 주물러 왔는데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오히려 4대 재벌 집단으로 이 경제의 독과점화가 훨씬 더 심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그 이전 시기보다 훨씬 더 높아져요.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다시피 한동안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던 비중이 25%였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의존도가 높죠. 이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 또 수출에서 이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이런 경제의 독과점화, 그다음에 수출 대기업에 대한 어떤 경제적 의존도가 훨씬 더 심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 이후로는 이제 90년대에 이미 시장 개혁이 다 끝났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 이후에 주로 개혁 과제 그러면 어디가 이제 주로 개혁의 대상으로 꼽혀왔냐 하면 이 공공부문 개혁이에요. 공공부문 개혁하고 이제 민영화입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지금까지도 뭐 계속 이런 논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뭐 한국전력 민영화, 그다음에 뭐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그다음에 철도공사 민영화. 뭐 그래서 이게 대부분 공공부문이에요. 그래서 공공부문 개혁과 이제 민영화가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 최근까지도 이제 한국 이제 경제 안에서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공공부문이냐? 시장 개혁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 개혁이 끝났어요. 시장 개혁이 끝났기 때문에 자본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이 공공부문을 개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계속 한국 경제의 최대의 개혁 대상이 공공부문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 개혁에 대한 어떤 공격이 주로 이제 공공부문에 집중되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변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대중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에 주택 및 교육 부문이에요. 주택과 교육. 근데 이 주택과 교육이라는 게 대부분 노동자들의 노동력 재생산 과정과 밀접히 연관된 과정이거든요. 주거와 교육이라는 게 노동력 재생산 과정과 이게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그 영역인데 이 부분이 김대중 정부 이후에 급격하게 이게 시장화가 됐다는 거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들면서 그 대표적인 게 주택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주택시장에서 민간 건설사를 통한 주택 공급 비중이 획기적으로 높아져요.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그 다음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교육 부문 자체가 이게 완전히 시장화되죠. 그래서 사교육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게 그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과 교육 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자들의 이 노동력 재생산 과정 자체가 시장화가 되면서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낳게 되느냐면 노동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시장적 메커니즘에 의존하다 보니까 노동자들 스스로가 어떤 시장적 이데올로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동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자본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이런 어떤 경향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강화가 됐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 안에서 자본의 헤게모니가
결정적으로 강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 스스로 시장의 논리, 그다음에 시장의 이데올로기를 스스로 받아들이면서 자본의 이해관계와 자신의 이해관계, 즉 개인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그거를 통해서 이런 그 자본의 어떤 대중에 대한 지배력, 즉 헤게모니죠. 헤게모니가 결정적으로 강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고 있는 게 단군 이래 5,000년 역사상 지금 한국 사회의 대중들만큼 주가와 금리에 민감한 대중은 5,000년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좌파 블록의 가장 최대의 과제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시장 이데올로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한국 내 좌파 블록의 가장 큰 정치적 과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하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변화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국내 자본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됩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의 다국적화가 빠르게 진행돼요. 단적으로 재작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통계까지는 아직 그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요. 재작년, 그러니까 2022년이에요. 2022년 한 해에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직접 그 해외 투자액이 얼마냐면 1,000억 달러예요. 1,000억. 2022년 한 해에만. 그러니까 1,000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120조, 130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2022년 한 해에만 해외 투자를 한 120조를 한 겁니다. 그럼 지난 10여 년 동안 그 누적액이 얼마겠어요? 어마어마한 액수를 지금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해외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국내 기업 또는 국내 자본의 다국적화가 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하에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국내 기업들이 다국적화가 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더 이상 우리나라 국내에 투자를 안 합니다. 오히려 빠져나가죠. 해외로 빠져나가니까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어떤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로 이제 등장하게 되느냐면 이 자본 이탈로 인한 산업 공동화에 대한 위기감이 심화가 돼요. 노무현 정부 때.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나왔던 정책 핵심 아젠다가 뭐냐면 동북아 중심 국가론입니다. 동북아 중심 국가론, 뭐 동북아 물류 허브론, 그다음에 동북아 금융 허브론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동북아 중심 국가론의 핵심이 뭐냐면 이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일종의 산업 입지 정책인데요. 워낙 많은 자본들이 빠져나가니까 빠져나가는 것만큼 외국 자본을 국내에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북아 중심 국가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동북아에서 가장 유리한 산업 입지를 한국이 제공함으로써 국내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만큼 해외 자본을 유치를 하겠다.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어딥니까? 인천 송도에다가 무슨 무슨 뭐죠? 국제 무슨 그 송종훈 박사님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 송도를 그 국제 무슨 지구 복합산업단지? 예, 뭐 예. 국제 뭐 그 무슨 지구라 그러는데 예, 그런 걸 막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 다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 입지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외 자본을 유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산업적 인프라를 조성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노동 규율 및 자본에 대한 규제 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수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규율 방식을 해외 자본의 입맛에 맞도록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노무현 정부 때 민주정부라고는 얘기하지만 오히려 노무현 정부 때 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든가 아니면 자본에 대한 규제 철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그 노무현 정부 때까지의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노동 조건이 이제 악화가 되는 건 물론이고 그다음에 자본의 일방적 지배를 이제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결과들을 초래하면서
이제 한국 사회 안에서 사회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가 된 이런 이제 주된 요인으로 이제 우리가 꼽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